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상용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이것도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6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 레벨 0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1, 이거 ADAS라고 그러죠. ADAS, 자동차에 지원 시스템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레벨 2, 3 이런 단계가 낮은 수준의 자동화가 좀 들어가는 거. 레벨 4는 조금 더 높은 수준. 레벨 5는 사람이 개입 안 해도 자동차 잘 나가는 그런 5단계. 자율주행으로 보면 5단계. 아무것도 없는 거 있으니까 총 6단계 된 거죠.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2023년 1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이 미국 SAE하고 똑같은 단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1하고 2를 운전자 보조 단계라고 보고 조금 약간의 상위 분류를 줬죠. 그 다음에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를 자율주행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죠. NHTSA. 여기는 레벨이 조금 다릅니다.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있는데 앞서 봤던 레벨 2, 3가 레벨 2로 통합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0부터 4까지 있냐, 0부터 5까지 있냐 갖고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0부터 5 앞서 본 SAE의 단계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기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 보면 자율주행을 기술 문제로 안 본다는 거가 있죠.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냐?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시행착오하고 하고 계산하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자율주행을 룰 베이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이제 룰을 입력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갈 거냐? 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는 걸 갖다 룰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쉽지 않죠.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막연히 정리를 못하지만 그런 게 되는 거고 사람이 행동하는 걸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트레이닝하는 걸 좀 더 가속화하려면 실제 생활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보고 트레이닝을 하든가 요즘은 운전면허 딸 때도 운전면허를 자동차를 갖고 연습 안 하고 가상현실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연습을. 그런 것도 자율주행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규제를 한다. 그 다음에 라이어빌리티. 이게 책임을 어떻게 지울 거냐. 법적 책임 문제.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율주행 상용화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정비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실행을 한다는 단계로 보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상태라는 거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 있다. 이러면 상당히 진보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율주행의 최대의 걸림돌은 법적인 책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자율주행을 채택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문제일까요? 자동차 회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재난이라 봐서 정부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을 할 거냐 그런 거겠죠. 뭐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예를 드는 게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죠. 뭐 차가 고장이 났는데 뭐 예전에는 전차 트롤리의 그런 문제라고 해서 트롤리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쪽 저쪽 어느 쪽이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사고가 피해가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 이쪽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어느 경로를 선택해서 어느 사고를 갖고 갈 거냐 사고도 사람이 수가 적은 게 사고가 적은 거냐 뭐 다른 재산 피해가 적은 게 적은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문제가 지금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건 이쪽 저쪽 어느 쪽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없다면 허용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랑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실제로는 자율주행의 큰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문과 문제, 이과 문제, 자연계열 문제냐, 인문사회계열 문제냐. 근데 자율주행은 기술적, 자연계열, 이과 문제로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과 문제에서는 해결책이 아직 없죠. 그러면 자율주행이 경제적으로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율주행을 기술적인 문제만 보고 기술적으로 해결되면 쓰게 해주겠다. 근데 쓰게 하면 어떻게 쓰게 할 건데에 대한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상황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 대중교통 자율주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은 난관이 적습니다. 그러면 기업 관점에서는 고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기업 관점에서 기업 운영의 변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 문제도 사실은 기업 간에 그 기업 운영 방안에 몇 가지 그 차량의 운행 방법에 제한을 걸면 되거든요. 제한을 걸면 되고 기업은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손실이 좀 사고가 나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행에 제한을 두면 룰 베이스로 어느 정도 책임을 소재를 가질 수 있고 운영자나 생산자나 모두 덩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가 관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자율주행으로 드는 거는 자동차는 일부 있긴 하지만 버스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철에 기관사가 없는 전철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신분당선이 있고요. 많은 나라의 공항에 셔틀 열차가 있습니다. 모노레일로에서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돌아갑니다.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철도라는 건 레일이 있고 운행 그냥 그 길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뭐 출발, 정지 이 정도만 있다고 어떻게 아주 쉽게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돌발 사항도 별로 안 생겨요. 왜냐하면 철도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철도는 브레이크가 빨리 안 잡히기 때문에 철도가 지나갈 때는 열차가 지나갈 때는 차량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사람도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도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열차를 다 무인화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무인화 못합니다. 전체를 대규모로 적용해서 전면 시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든 고용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빼고 전부 자동화를 할 거냐. 새로 하는 건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다른 그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용은 점점 줄어가잖아요. 고용이 점점 줄어가고 아예 무인화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용된 사람들의 단체는 동의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용을 못 해줬을 때 단기간의 경우에는 대체 일자리가 창출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만 주는 모양이 되거든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AI 발달해갖고 전면 고용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소득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노동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뭐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용 없이 기본소득을 받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굴리는 사람은 누가 굴려야 되죠? 내가 기본소득이 생기는데, 내가 소득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고생해서 그런 거 굴릴 걸 갖다가 공부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여차 잘못하면 모든 게 자동화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 잘못하면 이게 모든 걸 자동화했을 때 지속 가능성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무조건 장밋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개인 차량에서는 자율주행이 채택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을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개인 차량은. 근데 개인 차량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개인 차량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거냐? 아닐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나만의 차량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차량을 타면 이런 냄새가 나야 되고, 내 차량을 타면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공유를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차량이 자율주행이 돼요. 뭐 자율주행이 되면 내가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내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면 아침에 늦잠을 자더라도, 예를 들어 직장이 멀리 있더라도 자율주행 차에 타서 자면 되거든요. 그럼 운행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차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차가 있어서 내가 일어날 때 내 자율주행 차를 움직여서 출근하고, 출근할 때 한숨 자면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행도 사실은 많아질 겁니다. 도리어. 그리고 내가 이 자율주행 차를 내 회사에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을 거냐, 아니면 집에 돌려보낼 거냐? 돌려보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퇴근할 때 그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가 바로 앞에 있어야지 다시 불러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미리 와야 되고, 뭐 이거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많이 되면 직장도 없어질 거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코워크를 해서 집단지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비대면 거래도 많고, 재택 근무도 많고 이랬지만 점점 줄이고 있죠. 생각보다 그게 경쟁력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규제나 라이어빌리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임 문제가 이제는 개인 차량의 경우는 개인대 회사가 됩니다. 개인이 사고 났을 때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되면 차량 소유주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훨씬 제한적일 겁니다. 대규모 업체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차량 생산업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책임을 개인으로 넘기려고 하면 그 책임을 몽땅 받으려고 하는 개인 차량 소유주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사고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담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운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는 생산자가 만들어준 대로 운전했는데 사고 났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겠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말했던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각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율주행 차가 100% 사고가 안 날 거냐.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도, 반도체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서는 반도체도 어느 정도 불량률이 있거든요. 잘 테스트해갖고 잘 통과된 반도체라도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사용하다가 뭐 예를 들어 휴대전화도 한참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동차는 먹통이 되면 사고거든요. 휴대전화는 리부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은 자율주행차를 선택 안 할 가능성도 많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인프라. 자, 내가 자율주행을 해요. 그러면 내 차는 내가 운행을 안 해도 돼. 운행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 차를 끌고 도로에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이 아니고 내 차를 끌고 출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도 넓어야 되고 주차장도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전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차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도로도 좁아도 되고 주차장도 적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자율주행 차를 갖고 그걸 갖고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부수입도 거둘 수 있다.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나마는 저개발 국가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입장이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되면 내 차에 다른 사람이 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채취가 있고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어지럽히고 싫어하겠죠. 생각보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확충이 도리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경제적으로 채택을 하려면 난관이 많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문제가 기술자들이 자율주행을 해결하겠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 입장에서 인문사회 계열, 세칭 문과 쪽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 기술적인 건 부수적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전체 운영 문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만 되면 자율주행이 사람들이 쓸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